이란 전쟁으로 인해 반도체주들의 하락 흐름이 나와 주었었는데 이란 사태 이후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섹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 종목을 들고 계시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주가하고 펀더멘탈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따로 놀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오늘 녹화 날이 3월 25일인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점 대비해서 한 14% 밀린 19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도 최고점 대비해서 뭐 한 8, 9% 밀린 한 1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란 전쟁 이슈가 중동의 에너지 공급망을 직격하면서 반도체 섹터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의 영향이 헬륨에 이어서 텅스텐 같은 반도체 핵심 소재까지 확산되면서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죠. 반도체의 그 배선 공정에 필수적인 텅스텐의 공급 차질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쪽에서의 충격이라든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에 깔리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주식, 채권 뭐 동시에 하락할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란 전쟁이 불붙은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차례대로 끊어내고 있고 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공언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우려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엄청난 그 투자 비용, 즉 전기 에너지 비용까지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그 문제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반도체 지금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반도체는 단기 공포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가가 빠졌지 산업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숫자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2025년 4분기 매출이 32조에 영업이익이 19조 나왔거든요. 분기 기준으로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걸 연간으로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47조 영업이익 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한 영업이익을 나타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025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폭증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6년 영업이익을 260조, 2027년을 358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내년 2027년은 270조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최근에 34만 원까지 나왔고요. 34만 원은 오늘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75%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지금 170만 원까지 나왔는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좀 더 올렸습니다. 170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 주가까지도 사실은 100만 원 내외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70%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적은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매수기의 어떤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6년을 1990년대 호황기하고 유사한 슈퍼사이클로 정의하면서 글로벌 D램 쪽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0%, 낸드 같은 경우에도 50% 급증한다라고 얘기했고요. HBM 쪽에서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60%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UBS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 HBM 시장에서 역시 70% 넘는 점유율을 올해도 달성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2026년 올해 반도체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또 매크로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산업 수요 측면에서는 AI 서버 쪽에서의 확산, 또 메모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초호화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죠. 이란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 반도체는 가장 먼저 반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나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수요는 구조적이니까요. 지금 하락은 산업의 붕괴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조정이고 겁먹고 팔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오히려 이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30만 원 간다는 전망에 삼성전자를 샀지만 하락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삼성전자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한 19만 원 내외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고 52주 최고가가 22만 8천 원인데요. 거기서 조정을 뭐 한 14%, 15%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에 대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한 상황을 달리고 있죠. 그런데 주가가 빠진 이유가 기업 가치는 완전히 주가 빠진 이유하고 다른 맥락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달성했거든요. 국내 기업 역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벽을 허물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성장하는 수치였고요. 올해 2026년을 한번 볼까요? 대신증권에서는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201조, 매출액은 520조 제시했고, 범용 디램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150% 폭등할 거고, 낸드도 90% 이상 폭등할 거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특히 차세대 HBM4에서 삼성의 독주가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영업이익을 굉장히 크게 잡았습니다. 키움증권도 영업이익 200조, 매출액 530조 전망하면서 반도체 부분에서만 190조 넘는 이익이 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밸류에이션 고민할 때가 아니고 실적 폭발에 올라타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실적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폭발하고 있는데 주가만 빠졌다? 이게 바로 어떤 기회의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적 서프라이즈로 증권사들의 목표 가격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셋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만 원, KB증권은 32만 원, 맥쿼리 증권은 34만 원을 제시하면서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 상승, 또 반도체 수요의 증가, 이걸 핵심 동인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또 현재 35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전원 보고서, 삼성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전원 다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도 26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19만 원 부근에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26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주가는 이렇게 안 오르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외국인이 최근 3주 동안 무려 한 17조 원 매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지금 한 49.9%까지 내려앉은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가 나빠서 판 게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리스크 회피 모드로 전환되면서 나온 어떤 기계적인 매도라고 하는 점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가 올해 연초 이후에 거의 45%, 50% 이렇게 급등한 뒤에 나오는 어떤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집중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지수가 조정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외국인 재진입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HBM4의 어떤 양산이 본격화되고 또 엔비디아 쪽에서의 공급 비중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확대될 부분들이 있고 낸드 쪽에서의 가격 인상 또 SSD 쪽에서의 경쟁력이 회복이 되는 그러면서 메모리 수익성이 극대화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메모리 공급 증가가 어렵다고 하는 점을 들어서 2027년까지 사실은 공급 부족에 대한 기조가 계속 쭉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30만 원을 믿고 샀는데 지금 18만 원 후반 19만 원대라고 불안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실적은 역대 최대. 증권사의 애널들 전원 매수. 공급은 2027년까지 부족. 기업은 달라진 게 없다. 외부 충격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눌렸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패닉셀을 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추거나 아니면 분기 배당을 챙기면서 버티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버티는 자가 사실은 이기는 자니까요. 노브라 증권은 지난 24일 SK하이닉스에 대해 12개월 목표 주가를 156만 원에서 193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지금 1년 안에 2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조진표 대표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뭐 한 100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라 증권이 목표 주가를 거의 2배가량 올리는 193만 원을 올렸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노무라 증권이 오늘 녹화하는 날이 3월 25일인데 전날이죠. 3월 24일 날 보고서에서 최근에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주가 약세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하면서 기존의 노무라 증권이 제시했었던 목표 주가가 얼마였냐면 156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서 한참 더 앞으로 전개된 193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올린 게 아니고 그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노무라 증권이 AI 호황 속에서 빅테크들의 투자 사이클이 단기 유가 상승보다 훨씬 길고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특히 올해 2분기에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기존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 거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256조로 올해 전망치 200조 보고 있었던 부분들을 256조 원으로 거의 한 30-40% 상향합니다. 그리고 2027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65조로 거의 40%가량 상향 조정하죠. 영업이익 256조, 영업이익 365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실적 흐름을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흐름은 HBM 시장 쪽에서의 1등을 SK하이닉스가 전개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가 최소 2026년까지 HBM 전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방어할 거다라고 평가했고 UBS 같은 경우에도요.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플랫폼용 HBM4 시장에서도 점유율 70% 이상 달성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 두 번째는 엔비디아하고의 강력한 파트너십이죠. 최근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올해 3월에 엔비디아 GTC 2026에 직접 참석했잖아요. 거기에서 젠슨왕 CEO하고 함께 부스를 돌아보면서 AI 메모리 파트너십을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깐부 그 사진을 통해서 확인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흐름 세 번째는 며칠 전 이번에 터진 그 ADR 이슈죠. SK하이닉스가 신주를 발행해서 미국 증시에 ADR을 상장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청주의 15X에서 HBM 전용 그 어떤 생산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20조 투자해가지고 설비 규모를 굉장히 크게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30조 원대 중반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ADR 발행 추진이 정말 그 고밸류 시장 진출을 통한 주가 리레이팅 효과와 함께 자사주 매입이 동반될 경우에는 수급상에 정말 큰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죠.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증권사 보고서를 낸 36명의 애널리스트 전원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도 130만 원에서 140만 원입니다. 노무라 증권의 193만 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목소리죠. 노무라는 또 이제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이 2026년 하반기부터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 고객사들도 마찬가지로 AI 메모리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핵심 내용이거든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구조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바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지금 주가 100만 원 내외 그런데 목표 주가 193만 원이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판단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란 사태가 적어도 2개월에서 5개월 안에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되고요. HBM의 포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이 본격화돼야 되고 ADR이라고 하는 상장이 실현되는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주가는 빠르게 재평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직접 HBM의 웨이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메모리 수급 불균형이 2030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거든요. 이건 단기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조정 구간 역사가 복귀할 때 분명히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 타이밍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1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영업이익 43조 원의 2배가 넘는 수치인데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큰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지난 그 3월 19일에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어떤 계획을 공시하면서 올해 110조 원이라고 하는 110조 원 넘어가는 시설이라든지 R&D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했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조입니다. 거기에 2,500원 넘는 숫자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숫자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에 투자했었던 투자 금액은 90조 원입니다. 근데 올해 110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삼성전자 역사상 연간 투자가 100조 원을 넘어선 건 2026년 올해가 처음입니다. 역대급 베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AI 슈퍼사이클의 어떤 파도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나서 실제 가동까지는 사실 빨라야 3년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2028년 그리고 2029년에 AI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는 그런 시점에 공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안에 P4 공장에서의 어떤 공기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P5 공장 구축을 위해서도 그 핵심 설비 공사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준비가 이미 시작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HBM 시장 쪽에서의 어떤 주도권 탈환의 골든타임이 지금이 아닐까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5년에 어땠어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솔직히 많이 밀렸잖아요. 퀄 테스트 통과했다, 아니다, 통과했다, 아니다 이거 10번 이상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됐죠. 그 반전이 언제냐? 지난 2월 달 업계 최초로 HBM4에서 양산 출하에 성공했고 최근에 AMD 쪽에서의 HBM4 우선 공급 계약까지 선정된 부분들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는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하는 삼성만의 독보적인 무기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반도체 부분장이 최근에 주총에서 이 반도체 부분은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반도체 회사라고 강조했는데 엔비디아 또는 AMD 같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다 해결하는 게 가장 엄청난 강점이니까 그래서 독보적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기를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처럼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는 거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로 전개되고 있는 TSMC는 파운드리로 전개되고 있어서 각각 따로 놀잖아요. 근데 삼성은 한 번에 다 되는 거죠. 이 무기를 더 날카롭게 가려면 세 가지 영역에서 동시 투자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실은 빅테크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엔비디아,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먼저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먼저 달라고 하는데 공급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계약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으로 가겠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매출을 선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관점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키움증권은 21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도 27만 원으로 계속해서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특히나 올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148조였는데 200조 원 수준으로 높이고 있고요. 올해 110조 정도의 투자가 이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점으로 돌아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투자 부담은 오히려 주가 상승의 강력한 촉매제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110조 원 투자의 어떤 베팅은 무모한 베팅이 아닌 것 같고요. AI 반도체 전쟁에서 지금 이 순간에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삼성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린 어떤 전략적인 결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투자가 2028년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함께 좀 잘 지켜보시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체 반도체 제작을 선언했는데요. 수년에 걸쳐 최소 30조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부장 중에 눈여겨볼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우선 그 테슬라의 테라팹을 약간 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어떤 건지. 테라팹은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X.AI의 역량을 통합하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그 제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연간 그 1테라와트 이상의 컴퓨팅 파워에 해당하는 칩을 직접 생산하는 거고 생산량의 80%는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나머지 20%는 지상용으로 투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테라팹 건설에 수년이 소요되는 자금이 총 한 30조 원 정도 투입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사실은 머스크 CEO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삼성전자하고 TSMC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어떤 이 파트너의 생산량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못을 박았으니까요. 뭐 연산, 그리고 뭐 메모리, 패키징 모두 포함해도 대규모 국내 생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연간 1억 대 이상의 옵티머스 로봇 생산이라고 하는 그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최소 2억 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현재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 또는 로보택시용 칩 수요보다 50배 많은 수치입니다. 5배가 아니고요. 50배입니다. 이 수요를 외부에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소부장 종목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테라팹 완성까지의 과도기의 수혜주. 두 번째 시나리오는 테라팹의 현실화에 대한 부딪히는 리스크.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테라팹 완성까지의 과도기 수혜주. 그러니까 테슬라는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6의 어떤 위탁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고 올 연말에 설계 완료를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팹이 완공되기까지 최소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한 5, 6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삼성에서의 파운드리에서 쏟아내는 어떤 그 수주를 통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낙수 효과가 갈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눈여겨볼 기업 한 세 곳만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 기업은 원익 IPS인 것 같아요. 이 원익 IPS가 지금 뭐 CVD라든지 아니면 ALD 같은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파운드리 투자가 이제 활발하던 시절에 파운드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거의 한 16%가량 달했었는데요. 2024년 기준 투자 축소로 인해서 이게 이제 한 자리 수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테일러 팹 쪽에서의 투자가 재개될 경우에 이 비중이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잠재력을 회복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서 원익 IPS 같은 종목, 테라팹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PSK인 것 같아요. 드라이 스트립 장비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고 있는 정말 독보적인 기업이죠.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고객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또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면 순간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PSK 같은 종목도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현재 테슬라 AI4 칩의 테스트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에 AI6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이 칩의 테스트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테슬라하고 이미 실거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두산 테스나의 핵심이죠. 첫 번째 시나리오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리스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릴 때 균형 있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테슬라의 반도체 제조 능력에 대한 시장의 냉소는 사실 6년 전에 배터리데이에서 좀 쓴 경험을 했습니다. 2020년 일론 머스크가 4680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제시한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실제 생산량은 지금 현재 놓고 보게 되면 당초 목표치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사실 반도체는 배터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장 가동 정상화까지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테라팹이 지연되면 될수록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의존도는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수혜는 더 길어지겠죠. 결론적으로 테라팹 구상이 현실화되든 또는 무산이 되든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는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테슬라가 성공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AI6 생산을 맡아서 소부장이 수혜를 받을 거고, 실패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파운드리 업체들의 지위가 더 견고해져서 역시 소부장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투자의 핵심이고요. 장기적으로 원익 IPS, PSK, 두산 테스나, 또 솔브레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반도체 질출을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도체 다음으로 눈여겨볼 섹터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먼저 좀 큰 그림을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AI 수요 확대로 인해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배 내외로 증가할 거고,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 강세가 이제 지속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전력기기 같은 정책이라든지 또는 수출 모멘텀을 동시에 보유한 업종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또 그 옆에서 조용히 달리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많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주목할 만한 섹터는 저는 전력기기하고 원전 쪽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요즘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AI, 또 다극화, 에너지 전환, 장수 산업 이러면서 글로벌 시장을 견인한 핵심 어떤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을 했고,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SMR이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됐잖아요. 원전 분야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에 따른 어떤 수요가 당연히 기대가 될 거고, 한전 같은 경우에도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력기기는 반도체처럼 정말 화려하진 않지만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먹는 섹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선 섹터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섹터 하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의 그 선종별 수주 비중은 LNG선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어서 최대고요. 국내 조선소 지금 2029년까지 인도 가능한 슬롯이 70척 가운데 이미 25척 정도가 소진이 다 됐어요.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함정의 어떤 정비라든지 건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협력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잖아요. 방산과 특수선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수익 구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3년에서 4년치의 일감을 미리 쌓아놓고 있는 어떤 기업들 굉장히 많고요. 이만큼 실적 가시성이 높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국장의 이런 섹터는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섹터는 방산 쪽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올해 국방 예산이 66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늘었는데요. 특히 이제 방위력에 대한 어떤 개선 비용이 한 10% 이상 늘어서 한 20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AI 쪽에서 어떤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R&D 예산도 한 20% 확장이 됐고,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들만 확장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가 국방 예산을 늘리면서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또 한국 방산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력 굉장히 좋고요. 납기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주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아니면 사우디 같은 쪽에서 수출 리스트가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방산 섹터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고, 네 번째는 바이오 섹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섹터는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같은 경우에 바이오 섹터가 제대로 상승을 못했죠. 2025년에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외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2025년에 그렇게 소외됐었던 종목이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리를 놓아주는 연결고리의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가 실적이라든지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2026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기다려왔던 어떤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이제 쏟아지니까 그걸 통해서 체크하셔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물론 개별적인 종목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로 접근하는 거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적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올해 2026년의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진짜 성장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공업이라든지 또는 산업재 쪽에서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큰 조선, 기계, 방산, 바이오, 소프트웨어 이쪽 업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거든요.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셨으면 좋겠고, 반도체를 놓친 게 아니라 다음 타자들이 이제 막 타석에 들어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같은 이런 섹터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 특강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특강 정말 잘 들었다 이런 CS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늘 언제나 10일, 20일, 30일만 되면 제 특강이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강하는 당일날 8시잖아요. 6시 이전에 신청하셔야 무료고요. 6시 이후에 신청하시면 33,000원 요금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료로 특강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특강을 들을 때 3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시황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시황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딱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섹터 하나를 고르잖아요. 반도체든 조선이든 방산이든 이 섹터도 마찬가지로 앞에 시황과 똑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이 전개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서 다음번에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내 계좌가 전략대로 움직이면서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뀔 수 있거든요. 빨간불로 바뀌는 그 특강 반드시 들으셔야겠죠. 4월 10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그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3월 18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하고 천연가스 정제 시설을 공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그 이튿날 세계 LNG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 쪽에 있는 라스라판 시설을 탄도미사일로 보복 공격합니다. 이 전쟁이 이제 에너지 전쟁으로 좀 확산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를 넘어서면서 WTI도 연초 대비해서 30% 치솟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지정학적 이슈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카타르 에너지 CEO도 피격된 시설을 복구하는데 적어도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국과 중국으로 향하는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가격은 안정 안 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원유하고 가스 공급망 불안이 지속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SK 이터닉스 같은 이런 종목이 이번 3월 달만 보더라도 100% 넘게 올랐거든요.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는 보조 전원을 넘어서 주요 전원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란 사태로 촉발이 된 어떤 유가 불안에 대한 부분들, 또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면서 사실 SK 이터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SK 오션 플랜트도 급등을 기록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LPG라든지 석탄 같은 LNG를 대체할 에너지원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 한동안 꾸준히 상승하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상황들은 당장 실적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바로 이게 핵심이죠. 신재생 에너지 주식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시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이냐, 두 번째는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종목이냐, 이 두 가지를 분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탄탄한 기준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SK 이터닉스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 올해 2026년도에 매출이 한 5,300억 정도 나올 거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4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상승에 대한 배경으로는 SK그룹하고 지금 글로벌 사모펀드 KKR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에서 공동 경영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관이 지금 한 10일 이상 계속 순매수를 이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매집 흐름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됐고, 이미 단순 재생에너지 시공기업을 뛰어넘어서 전력계약이라든지 또는 ESS 쪽, 그리고 연료전지라든지 뭐 해상풍력을 어떻게 보면 통합 아우르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지금 재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왔고 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 기반의 구조적인 변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볼 것 같으면, 투자 전략 첫 번째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장중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 흐름이 반복이 되는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보다는 흐름 중심의 접근이 요구되는 그러한 국면이 지금 국면인 것 같고요. 급등한 종목을 지금 시장가에 산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 물리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 중장기 구조적인 어떤 수혜 부분인 것 같아요. 딜로이트 경제 전망에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든지 또는 공급망 불안을 통해서 어떤 주요 잠재 위험이 지금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에너지 쪽에서의 자리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크게 부각이 될 거잖아요. 사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정책 지원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실적이 검증이 된 종목을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접근이죠.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도 2027년이 되면 연간 5에서 6기가와트 정도 규모로 좀 확장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국내에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규모 있게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희소성이 좀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전쟁은 단순한 지정학적 이슈가 아니고 LNG 공급망이 3년에서 길게는 5년 복구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테마로 묻지마 매수를 하시면 반드시 안 된다. 실적이 있고 기관이 들어오고 구조적인 성장이 보이는 종목을 찾아가지고요,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로 인한 전력 부족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에너지 대란으로 앞으로 전망이 더 밝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목해야 할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전주는 이미 그 AI 전력에 대한 어떤 테마로 한 차례 좀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이번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은 두 개의 호재가 동시에 겹쳤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란 전쟁 이후에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대안적인 어떤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지금 전면 부각이 됐고, 이거에 따라서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전반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좀 좋았죠.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제 화석 연료에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올해 2026년 원전은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를 넘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기저 전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으로 전력난이 좀 가속화되면서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전은 에너지 안보라든지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화석 연료는 전쟁 나면 흔들립니다. 신재생은 날씨에 따라서 출력이 들쑥날쑥하죠. 원전만이 365일 24시간 날씨도 전쟁도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니까요.
그럼 주목해야 될 어떤 기업도 있겠죠. 저는 뭐 가장 첫 번째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원자로라든지 증기발생기 같은 원전의 핵심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정말 국내 유일한 기업이니까요.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2026년 올해 폴란드 쪽에서 AP1000에 대한 원자로 기자재라든지 또 테라파워 쪽에서의 미국의 나트륨 SMR 주요 기재제라든지 또 뉴스케어 파워 같은 쪽을 통해서 루마니아라든지 미국 쪽에 SMR에 들어가는 주기기 같은 이런 부분들 또 해외 원전 수주도 계속해서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올해 2026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총 수주 금액으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5조가 넘어갈 것 같고요. 가스 발전도 5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총 한 14조 정도에 대한 수주가 올해만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애널리스트 18명이 전부 다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거고요. 평균 목표 주가도 12만 원 정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보다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겠죠. 거기에 SMR 사업까지 더해지면 중장기 그림은 좀 더 밝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체코 원전 수혜주인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입니다. 대우건설이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시공 계약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올해 3월 들어서 한 100% 급등을 했고 지금은 약간 눌림 구간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인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3월 달 들어서 GS건설도 거의 한 50%가량 올랐죠.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원전주로 재평가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건설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원전주다 이렇게 불려도 될 만큼 현재 원전의 수혜주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MR 쪽에서의 핵심 수혜주들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이 대표적인 SM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기존 원전 산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고 또 원전 부품과 설비 기업인 우진 그리고 BHI 같은 원전 가동률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함께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사나요? 라는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냉정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전쟁이 발발하고요. 거의 한 7만 8천 원까지 하락했다가 3월 20일 날 52주 최고가인 11만 2천 원까지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폭이 굉장히 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 오르고 내림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 또 외국인들이요, 2026년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1,500억 정도 규모의 어떤 순매수를 기록했거든요. 단순 어떤 테마 추종이 아니라 SMR 공장에 대한 어떤 착공,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부분들의 수출, 거기에 실적 가시성 같은 그런 부분들을 근거해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미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신호지만 그렇다라고 지금 당장 시장가로 추격 매수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전주는 이번 에너지 대란으로 단기 테마에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 섹터로 승격이 됐어요. 이게 지난번 원전 테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AI 전력난, 거기에 에너지 안보, 그리고 탄소 중립, 이 세 가지의 메가 트렌드가 모두 지금 원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급등한 만큼 조정 구간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이 정답인 것 같고요. 단기 급등 추격은 절대 금물이고 실적 그리고 수주가 뒷받침되는 기업 중심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데 설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원전보다 설치가 빠른 태양광과 풍력이 대체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 이 에너지 대란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원전은 짓는데 거의 10년 내지는 15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은 사실은 몇 달이면 되니까요. 당장 전력이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이 차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비용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게 되면 2025년에 미국의 전체 전력 생산의 25% 이상이 이 재생에너지로 생산이 됐고, 또 미국에서 향후 그 10년 동안 건설될 예정인 발전소 설비의 거의 한 80%가 태양광, 풍력, 그리고 ESS 요 시스템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태양광 모듈 가격이요, 2010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빠졌냐면 거의 80%에서 85%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태양광 그리고 뭐 풍력을 설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분석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보조금이 없이도 이미 경쟁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의 리스크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달갑지 않게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파리 기후협약 여기 탈퇴 소식이 나오면서 뭐 하나솔루션,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같은 재생에너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으니까요. 사실 이게 이 섹터의 가장 큰 리스크죠. 하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정치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미국 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일정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다, 뭐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지원이 줄더라도 시장의 경쟁력 자체는 유지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텍사스 쪽에서의 전력 개발 기업들도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정치가 아니라 수익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들이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주목해야 될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저는 주목해야 될 기업을 카테고리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풍력 섹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풍력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종목은 CS 윈드 같은 종목입니다. CS 윈드가 한국에 본사를 둔 풍력 타워 제조 기업이거든요. 전 세계 유수의 프로젝트에 납품하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세계 1등이라고 하는 말 정말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최근 실적도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지난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700억 넘는 영업이익을 냈고요. 시장 컨센서스가 500억 정도였는데 700억 나왔습니다. 거의 한 30%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기관에서 어떤 수급이 좀 집중되면서 이 수급을 통해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어떤 촉매자가 됐죠. 최근에 급등하는 주가 흐름을 통해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한 어떤 가격대가 사실은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었던 목표 주가를 넘는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급등 이후에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를 기회로 포착하는 그런 종목이 CS 윈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섹터라고 했잖아요. 태양광 섹터에서 보실 종목은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 괜찮은 것 같아요. 핵심은 뭐 태양광 모듈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올해 출하량 목표가 9기가와트 정도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IRA 쪽에서의 보조금 수령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정말 크게 강화가 될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 역시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넘는 흐름이 좀 나와줬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급등할 때 따라가면 물리기 때문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그때 분할 매수를 어떤 기회로 포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태양광 부분의 대외 환경 개선 속도가 향후 주가의 어떤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거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눈여겨볼 태양광 관련주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편입해야 할 종목은 바로 국내 태양광 시장을 대표하는 굳건한 어떤 대형 가치주인 하나솔루션입니다.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사실은 대장주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그 태양광 발전의 핵심인 셀하고 모듈을 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어서 완벽한 밸류체인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단순히 부품 하나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유틸리티의 어떤 규모의 태양광 시장에 거대한 점유율을 쥐고
정말 흔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안보가 화두가 되면서요. 이 프리미엄 태양광 모듈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묵직하게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사실은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우상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솔루션이 그 해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올해 그 한 90% 폭등하고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음 슈팅을 준비하는 핵심 소재 쪽에서의 대장주 OCI 홀딩스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웨이퍼가 필수적인 거잖아요. 태양광 패널을 만들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핵심 기초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걸 아주 잘 만들고 이쪽에서의 생산에 있어서 아마 국내 기업에서 독보적인 생산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OCI 홀딩스고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건설이 좀 늘어나고 모듈 수요가 이제 폭발한다라고 하면 패널 제조사들이 앞다퉈서 폴리실리콘을 사기 위해서 줄 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슈퍼 을의 위치를 통해서 가격 결정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 주가가 이제 좀 폭등을 한 뒤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스마트머니는 바로 이럴 때 핵심 소재주를 조용히 매집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사실은 대형주의 안정성보다 또 빠르게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주가의 탄력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태양광 테마의 어떤 수급이 몰릴 때마다 가장 화려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죠. 최근 실제로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한가 들어간 날, 상한가 들어가고 3일 정도는 쉬었고요. 또 상한가 들어갔고요. 또 3일 정도 쉬는 엄청난 끼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건 이 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거든요. 일반적인 지상 태양광을 넘어서 날씨나 어떤 시간의 제약이 없이 24시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 그러니까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모멘텀을 품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기존의 태양광 사업의 어떤 탄탄한 실적 베이스 플러스 거기에 차세대 기술이라고 하는 성장성의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주가를 가볍게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핵심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필 지금 태양광 관련주를 봐야 되냐? 사실은 뭐 단순하게 유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정부에서의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어떤 세부 이행안 발표가 임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일명 그 햇빛 소득 마을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정책 기대감이 고스란히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폭발을 했고 폭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정책을 먹고 자랍니다. 국가 차원의 거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이 초입 구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눈여겨볼 풍력 관련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줄 부동의 원탑 대장주는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 같아요.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풍력 발전기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받치고 있는 엄청난 크기의 기둥, 그러니까 풍력 타워가 필수잖아요. CS 윈드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의 진짜 매력은 사실은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미국 법인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고, 또 미국 안에서의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마다 세금 혜택을 받는 AMPC 수혜가 본격화되면서 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달에만 주가가 한 40% 오르면서 대장주의 어떤 위용을 뽐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이 커질수록 가장 안전하고 뭐 확실하게 우상향할 어떤 1순위 픽으로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해상 풍력 어떤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1등을 달리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올해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해상 풍력만 약 한 70% 가까이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가 올해 2026년이거든요. 그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들이 이제 돈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2026년이라는 거죠. 또 최근에 대만하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여기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바다 위에 띄우는 풍력 발전기 시장이 열리면서 그
그 하부 구조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몸값은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시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기업 이름은 유니슨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폭발적인 수익률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니슨이 풍력 발전기의 핵심인 그 터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 이달 26일 법안 시행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자금이 사실은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월 달에만 30% 이상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던 국내에 있어서의 해상풍력 단지의 어떤 인허가라든지 또는 건설 속도가 좀 비약적으로 빨라지겠죠. 발전소가 지어지면 당연히 터빈이 대량으로 필요할 거고 국산 터빈의 자존심이자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유니슨의 어떤 눌림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거의 풍력주들은 사실 바람이 불 때 잠깐 오르는 단순 테마주의 어떤 취급을 좀 받았었지만 올해 2026년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라든지 또 초대형 해상풍력 기술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무엇보다 이제 당장 시행되는 정부의 해상풍력 특별법 이 모듈이 지금 좀 완벽하게 맞춰주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CS윈드, SK오션플랜트, 유니슨 이 세 종목의 어떤 완벽한 밸류체인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좀 세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이미 이달 들어서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보인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며칠 내에 찾아올 어떤 장중 조정 구간에 분할로 담아간다라고 하면 올해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몰고 올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에 다음 텐베거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섹터는 단순한 테마주가 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판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통 에너지원인 원유의 투자 매력이 약해지는 반면에 AI 인프라 투자 급증이라든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산업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만 적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AI 서버 한 대가 정말 일반 가정의 수백 가구에 해당하는 전력 소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력청이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압기라든지 송전망이라든지 ESS 쪽에서의 어떤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국내 정책도 분명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2026년 에너지 전환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100기가와트에 대한 부분들로 보급을 하겠다라면서 목표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고 풍력이라든지 더불어서 ESS 그리고 원전이 지금 동시에 어떤 투자 트랙을 통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에너지 섹터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몇 가지 트랙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트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하고 SMR 쪽입니다. 2024년 그리고 2025년이 어떤 기대라든지 정책 모멘텀의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2026년은 실제 수주에 대한 실적으로 숫자가 드러나는 검증의 해가 2026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SMR 글로벌 어떤 수요 확대라든지 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진전 거기에 중장기 성장 레버리지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표 수혜주들 현금 흐름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트랙은 ESS 부분입니다. ESS 부분은 사실 요즘 제가 가장 주목하는 섹터거든요. 맥킨지가 ESS 시장이 2030년까지 약 한 1,5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한 200조가 넘는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내에서도 지난번에 11자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38년까지 누적이지만 22기가와트 규모로 ESS 설비 구축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단 얘기는 이건 테마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어떤 수요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주목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LS 일렉트릭 같은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상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전력망 노후화라든지 그로 인한 교체 수요는 직접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올해 북미 쪽에서 변압기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굉장히 크게 퍼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주에 대한 어떤 단가 상승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마진 개선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섹터도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템베거의 조건, 이거는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들어가는 해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움직일 때 따라오잖아요. 사실 엔비디아도 금리가 오르고 FTX가 망하던 최악의 시장 환경에서 템베거가 됐으니까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딱 그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템베거를 찾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대한 시장 규모의 명확한 어떤 제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시장에 적합성이 있는 그런 기업인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년에서 3년 내에 가시성 있는 성장 촉매자가 있느냐, 이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꾸준한 마진 확대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이 3가지 잣대로 에너지 섹터를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면 분명 후보군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거예요. 즉 원전, ESS, 그리고 전력 인프라 섹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 종목에 대한 선별 방법, 또는 실제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원탑 제 특강에서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 8시에 무조건 무료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특강하는 날 6시 이전에 신청하셔야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이번 특강에서는 단순히 종목 나열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인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근거, 거기에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 해석하는 법까지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들으셔야겠죠. 특강 일정하고 신청 링크는 댓글하고 커뮤니티 공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열심히 공부하는 자만이 그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특혜는 바로 자본이죠. 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꼭 늘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증시가 다시 한번 내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현재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3월 27일 현재 우리 증시가 반도체의 어떤 수요 논란,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2가지 큰 파도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건 구글의 터보 컨터 이슈였죠. 데이터 압축 기술로 인해서 메모리 쪽에서의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에서 매물이 좀 쏟아졌죠. 물론 그 JP모건 같은 주요 기관들은 비용이 줄면 이용량이 좀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 전체의 메모리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위협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측면은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란 발전소 폭격 유예 기간이 또 4월 6일까지 좀 늘려졌죠. 거기에 82 공수여단 배치라든지 또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대두가 되면서 사실은 주말에 어떤 리스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말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강해진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녹화 날이 3월 27일이거든요. 미국하고 이란이 제시한 조건들이 오가면서 대화 채널은 좀 열려있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 다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월스트저널에 따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 수준의 종전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란의 핵심 인사 제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류한다거나 또는 중국의 방문 일정 등을 협상하는 어떤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를 공격 전에 어떤 성동격서 이런 식의 트릭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심은 여전히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쪽에는 얘기했다가 공격은 서쪽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전쟁의 장기화 우려로 유가 자체의 변동성보다는 전후 정상화 속도의 시장은 더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국면이
4월 중순 이내에 마무리가 되느냐,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될 때 향후 금리라든지 실적 전망치를 결정짓는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불안하게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시그널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중장기적인 시그널 첫 번째는 사실 기업의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3월에 글로벌 관세 리스크하고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 불안이 맞물리면서 강한 하방 압력이 좀 있었지만 LG그룹처럼 전자라든지 뭐 화학 쪽이라든지 또는 배터리 같은 이쪽은 사실 굉장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의 기업들은 3월 달 어떻게 놓고 보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하락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오히려 플러스 6% 정도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의 어떤 실제 이익을 갉아먹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코스피 지수도 3월 26일 또 3월 27일 기준으로 PBR 값은 지금 0.9배 수준이기 때문에요.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구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게 더 많은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전쟁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은 언제나 한시적이었다라는 거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있더라도 주요국들의 전략 비축유에 대한 방출, 그리고 뭐 사우디라든지 아라비아, UAE 같은 쪽으로 어떤 우회 수출, 거기에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무한정 지속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쟁 확전의 어떤 최악 시나리오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시는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변동성을 공포가 아니라 수익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던질 때 진정한 고수들은 사실 그 너머의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현재의 하락장은 시장의 체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시간의 힘을 믿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투자자들만이 결국 시장이 주는 어떤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수출 지표도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15%나 전년 대비해서 성장했으니까요. 업황은 여전히 우상향 중에 있고 주가는 잠시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나 조선이나 뭐 방산, 원전 같은 미래 성장 산업들이 견고한 펀더멘탈 갖추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접근하기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고 최근에 D램 가격에 대한 가격 급등 또 수요 확대 이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 업종은 점점 반등 모멘텀을 갖추고 있고요. 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관련돼 있는 주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CNN의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3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인 18을 나타내면서 극강의 공포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가 매수 적기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락하는 순간이 아니라 패닉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거든요. 불안할 때일수록 돈을 버는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 속에서도 반도체 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고 증시의 상승이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3월 25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4% 빠지고 SK하이닉스도 한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한 3%나 끌어내렸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조금 완화됐는데도 왜 이랬냐면 구글에서 나온 폭탄 때문이죠. 구글 리서치가 새로운 AI 압축 알고리즘인 터보 퀀트라고 하는 걸 공개했는데요. 이제 구글이 이 기술이 사실은 AI에 대한 정확도 손실 없이 메모리 사용량을 정말 6분의 1로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구체적으로는 LLM의 그 KV 캐시 메모리를 최소 6배 줄이고 최대 8배의 속도 향상을 제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이 거대화되고 추론 요구가 커지면서 이 KV 캐시만으로도 정말 막대한 메모리가 필요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한 핵심 이유였는데 그런데 구글이 이 메모리를 6분의 1로 줄여도 똑같은 기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들고 나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이 한때는 뭐 6% 넘게 하락했고 마이크론도 5% 이상 하락을 하고
웨스턴 디지털도 6% 이상 급락하는 그런 장면이 좀 연출됐고요. 그야말로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전체가 좀 흔들렸죠. 반면에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구글발 어떤 수요에 대한 쇼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다른 변수까지 좀 겹쳤어요. 어떤 거냐면 중동 사태로 인해서 카타르의 LNG 시설 타격에 대한 어떤 헬륨 공급 쇼크까지 좀 겹쳤거든요. 사실 헬륨은 반도체 공정의 필수인 가스거든요. 이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중 악재를 맞았죠.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에 기술 수요 충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겹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공포를 휩쓸고 있는 그 팩트를 좀 냉정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팩트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의 터보 퀀트 문제입니다. 근데 이 터보 퀀트가 사실은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직 논문 단계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에 뛰어난 이론이라는 거죠.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즉각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호환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는 정말 높은 벽이 남아있는데 이 벽을 뛰어넘을지도 궁금하고요. 당장 다음 달 4월 달에 브라질 구글 행사에서 나올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하락이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의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간 메모리 주가가 너무 많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쉴 명분이 좀 필요했던 거죠. 오히려 AI 쪽에서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AI 수요는 더 폭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재번세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재번세 역설이 사실은 전기를 적게 쓰는 냉장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냉장고를 더 여러 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메모리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그 여유분으로 더 거대한 모델을 만들고 더 긴 문맥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GPU 효율이 좋아졌을 때 오히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면 수요 쪽에서의 소멸이 아니라 수요의 구조적인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효율적으로 변하는 어떤 새로운 판 안에서 여전히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유지할 기업이 어딘지, 또 그 기업 중에 진짜고 가짜가 어딘지, 이걸 지금 시장을 통해서 골라내야 되는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터보 퀀트는 메모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수요 자체를 줄이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오히려 운용 비용이 낮아지면 그간 망설였던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서비스의 총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최근의 주가 하락을 논문 한 편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개별 기기당 메모리 비중은 사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대중화의 전체 시장 파이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거대한 반도체 수요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 지금 가장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시장은 항상 공포를 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된 공포가 바로 기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딥시크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아니,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만 확인한다라고 하면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터보 퀀트의 실제 상용화 속도, 그리고 다음 달 구글 브라질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또한 1,500원 선을 넘으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불안도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걱정할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달 평균적인 환율은 아직 3월 27일이긴 하더라도 올해 3월 달에 환율 평균은 1,485원 정도가 환율 평균이었습니다. 19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분기 평균으로도 그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3월 23일 날에 환율이 1,519원까지 치솟으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정말 최고치를 경신하죠. 리먼 사태급 충격이 현실화된 거잖아요. 최근 환율이 사실 1,500원을 이렇게 넘나드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을 안 하게 되면 발전소를 초토화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시장을 직격했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한 변동을 넘어서 사실은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번 환율 급등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나쁜 요인이 한꺼번에 터진 거긴 하거든요. 요인 몇 가지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유가 폭등이라든지 무역 수지의 악화인 것 같아요. 브렌트유가 지금 100달러 부근에 있으면서 에너지 어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사실은 비상이 걸린 거죠. 고유가라든지 무역 수지하고 물가를 동시에 압박함으로 인해서 환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누그러들어야 되는데 아직 유가가 누그러들 그런 태세는 보여지고 있지 않죠. 당분간 에너지 가격이 사실은 환율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의 기록적인 이탈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요, 최근 5주 동안 코스피에서 매도한 금액이 30조 원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과거 미국의 관세 우려 때보다 3배나 많은 그런 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동 분쟁 같은 어떤 극단적인 위험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를 달러 확보를 위한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원화 가치를 지금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구조적인 원화 약세 부분인데요. 반도체 수출 호조라고 하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재정이라든지 또는 낮은 성장률 그리고 자본 유출 우려가 복합적으로 현재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달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고 또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환율 낙관론이 어떤 힘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환율과 주가 사이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죠.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들이 팔 거고 외국인들이 팔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또 환율이 오르는 그런 구조잖아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도 늘어날 거고 환율 상승을 추가로 자극하는 전형적인 그런 구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또 증권가 전망은 사실 좀 매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BK 증권 같은 경우에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1,550원까지 보고 있고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 수준인 1,590원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1,600원 선까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유가가 급등하고 전쟁 확전이 지속이 될 경우에 한국 경제가 감당을 해야 되는 충격은 지금과 차원이 다를 거라고 하면서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물론 너무 암울하게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돌려세울 강력한 반전 카드도 있으니까요. 우선 4월 달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대규모 외국인 자금에 대한 유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IRA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복귀 계좌의 어떤 양도세 면제 같은 환율 안정 조치들이 든든한 하락 방어벽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풀었었던 달러 프리미엄이 점차 해소가 되면서 환율이 곧 수급 본연의 어떤 안정적인 경로로 돌아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포심리만 잦아들면 외국인의 매수 전환 어떤 탄력이 좀 굉장히 클 거거든요. 이미 바닥을 지지하는 하방 경직성은 저는 충분히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환경은 이미 좀 조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추가 급락에 대한 공포보다는 조만간 찾아올 어떤 수급 반등의 기회를 차분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1,500원은 분명 경계해야 될 수준은 맞습니다. 패닉 매도할 신호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중동 정세죠. 이란 사태가 진정이 되면 유가 환율 모두 빠르게 안정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외국인 수급인 것 같아요. 지금 과도하게 팔린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 심리만 완화된다라고 하면 역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4월에 있을 WGBI라고 하는 편입 쪽인 거죠.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원화 강세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환율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유가도 보셔야 되고 달러도 보셔야 되고 수급을 보셔야 되는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공포에 질린 바닥 매도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 늘 기회가 왔었는데요.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게 되면 대형 조정이 올 때마다 그 자리가 반드시 기회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폭락,
그때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 웃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겁내지 말고 어디를 봐야 할지 공부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은데요. 공부할 수 있는 섹터를 하나 두 개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사실 흔들려도 중심은 여기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가운데 AI 서버 쪽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거고 메모리 쪽에서의 반도체 수요도 확대가 지속이 될 거고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 특히 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순매수가 계속 강화됐잖아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HBM이잖아요. HBM4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니까요. 지금 조정 구간에서 반도체 쪽에서의 대형주나 관련 장비주들이 눌려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진입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섹터는 방위 산업 쪽인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최대 수혜주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섹터는 세상이 불안할수록 강해지는 섹터인데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이 방위 산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어떤 국가적인 투자가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방위 산업이 단기 수익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 특히나 이 방산 같은 경우에 그 K2 전차의 2차 수주 이후에 추가 수주가 한동안 부재했거든요. 글로벌 군비 증강 트렌드는 정말 계속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뭐 현대 로템 같은 지금 가격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섹터 세 번째는 조선인 것 같아요. 수주 잔고가 주가를 말해주는 섹터잖아요. 조선과 방산은 한국이 가장 잘하는 수주 산업이고 다시 세계의 어떤 중심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어떻게 보면 가장 넘버원 업종이죠.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몇 년간 일감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증시가 흔들려도 사실은 실적은 나오기 때문에요. 올해 2026년 국내 증시를 주도할 업종으로 반도체, 조선, 기계, 방산 이런 업종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주들 이번 조정이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섹터 네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예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라든지 성장성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경기가 나빠져도 아픈 사람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장성도 있으니까요. 바이오는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올해 하반기 제조업 경기 둔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중소형 바이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제약 라이선싱 딜이 임상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끔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기술 수출이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원전하고 에너지 쪽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만든 새로운 어떤 수혜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 소비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 AI 인프라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면서 전력이라든지 원전이 그 인프라의 일부의 어떤 재정의가 되는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잖아요.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수록 수주 성장세는 가시화될 거고 또 글로벌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잘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종목으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 같은 종목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026년 주도주의 공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는 현금이 풍부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기업. 요 두 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과 실적을 동시에 준 기업. 여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는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은 중심축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방산이라든지 원전은 지정학적 위험을 방지하는 해지 수단으로 쓸 수 있겠죠. 또 바이오하고 이쪽 부분은 성장이라든지 방어를 모두 잡는 그런 어떤 알파 섹터로 활용하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의 흔들림보다 무서운 건 준비 없는 투자입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바이오 요런 네 가지 섹터는 이번에 꼭 기억을 하셔서 공부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시의 경원이 있듯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일 텐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현재 한 달간 이어진 중동 전쟁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악재가 한국 경제를 덮쳤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지금 좀 깊어지고 있거든요. 원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데 정작 이를 해결할 정말 뚜렷한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한 상황 판단이 좀 절실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증권가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악의 시나리오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인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30%가량 통과하는 그런 길목이고 이 해협이 봉쇄가 될 경우에 JP모건 같은 경우에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배럴당 120불에서 130불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0불 수준이면 1973년 오일 쇼크의 재현 시나리오거든요. 실제로 이미 우리는 그 공포를 한번 맛봤죠. 지난번에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봉쇄하자 WTI 유가가 하루 만에 20% 급등하면서 배럴당 119달러까지 상승했고 이렇게 돼서 그때 해상보험 가격도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여기에 한국은 사실 특히 더 취약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중에 중동발 물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55% 정도 되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40%, 중국이 38%, 일본도 50% 정도 높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급락을 해서 5천선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에 물류 비용에 대한 급증, 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악화, 또 재정 부담 가중화 이런 부분들이 증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으로요. 최악의 시나리오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재개인 것 같아요. 연준 내부에서도 정책 기조 변화 신호가 조금 감지되고 있거든요. 특히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 중동의 갈등 장기화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했고 기존 완화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태도로 지금 선회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맞물리면서 사실은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등장한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증시 전체 방향을 바꾸는 구조적인 충격입니다. 지금 같은 최악의 장세에서 사실 눈여겨보셔야 할 섹터라든지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산 섹터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은 방산의 시간이니까요. 해운이라든지 유틸리티 그리고 방산은 지정학적 리스크 국면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방산 섹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종목 같은 경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현대 롭템 같은 이런 종목들은 구조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요. 그 누리호 발사체 그 총괄 제작사잖아요. 핵심 엔진 개발 경험을 통해서 국내 유일의 민간 우주 발사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걸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차세대 발사체라든지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같은 부분들을 개발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위성 사업까지 아우르는 국내 우주 산업의 어떻게 보면 핵심 축입니다. 핵심 축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체크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하고 정육 섹터인데요. 이제 고유가가 계속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죠.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거고 방어주가 역상승하는 시소 장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또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은 사실 배터리 사업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그 배터리 사업 쪽의 리스크를 좀 지금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라든지 LNG 쪽에서의 발전 같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업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섹터는 반도체 섹터인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섹터를 한마디로 정의해라라고 하면 단기는 공포지만 장기는 기회다.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실적 방향성과 외국인 순매수의 높은 상관관계가 계속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글로벌 실적 모멘텀 1등은 한국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펀드 포트폴리오 재편 이슈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일시 지연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섹터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공포로 싸게 내던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긴 안목을 놓고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고배당 섹터예요. 방어주 섹터죠. 폭풍을 버티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섹터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동차나 또는 조선, 방산 섹터에 상대적 방어력을 기대하면서 시장 안정이 되면 우량주에 대한 신중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고배당 방어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고 여기에 통신주라든지 금융주주 같은 고배당주를 일부 섞는 전략도 굉장히 상의 전략의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쟁 리스크, 과거에 있었던 전쟁 리스크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안에 증시가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상승했으니까요. 핵심 변수는 전쟁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 차질 여부 그리고 분쟁 장기화 여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냐 닫히냐 이 단 하나의 변수가 지금 시장의 운명을 가르고 있거든요. 이 변수를 중심으로 뉴스를 좀 보시고요. 포지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장갑을 끼고 칼이 땅에 꽂히는 순간을 기다리는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벌지도 못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악재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100 중반 정도에 있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타격을 지금 4월 6일까지 유예한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란이 협상 소식을 부인하면서 유가가 하락폭을 일부 회복하는 어떤 불안한 흐름이 현재 이어지고 있죠. 시장의 방향을 못 잡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2%더라고요. 오늘 3월 27일 날. 이렇게 되면 모기지라든지 신용카드 그리고 기업의 차입 비용을 모두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면 기업도 사람도 소비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결국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AI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의 어떤 간극인 것 같아요. 거의 3년 동안 AI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률 증거를 지금 요구하기 시작을 했죠. 또한 구글의 터보컨트 알고리즘 같은 그러니까 효율을 6배 높인다라고 하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 같은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투자 심리가 지금은 좀 냉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사실은 크게 잃은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크게 잃은 분은 적어도 자기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거든요. 근데 나는 벌지도 못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분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포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 잃지 않은 것, 그게 이미 잘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점에 들어갔다가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또 투기적인 투자 심리가 결합된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부풀려진 주가는 매우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비껴나간 분들은 사실 운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하지만 자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이 바닥이냐를 묻기 전에 먼저 내가 왜 사는가를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지금 바닥입니까? 지금 사도 됩니까? 계속 묻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닥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도 모르고 워렌 버핏도 모릅니다. 단기 변동성하고 장기 약세장을 구분하시고 명확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내가 이 주식을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건지 아니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2년을 보고 산 건지에 따라서 지금 취해야 될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전략 없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 샀다 팔았다 하면 결국 오를 때 팔 거고요. 내릴 때도 바닥에서 팔게 될 겁니다. 그게 가장 나쁜 패턴이잖아요. 세 번째 메시지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죠. 2026년 코스피 기대 수익률이 낙관적일 때는 15%에서 25%로 전망하고 있고요. 코스피 낙관적일 때 지수는 7,5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반도체, 조선, 기계, IT 하드웨어 같은 이런 업종들이 주도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망은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승의 씨앗은 늘 언제나 하락장에서 뿌려졌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해라. 워렌 버핏 말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분위기잖아요. 바로 이 시간이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관심 종목 리스트를 만들기에 정말 최고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산의 다각화, 그리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그리고 규율 있는 어떤 리밸런싱, 이 세 가지가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현금을 항상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그런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벌지 못한 것, 잃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다음 상승장에는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언제나 두려움을 먹고 자라죠. 두려움에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3월 30일 특강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특강 정말 잘 들었다 이런 CS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늘 언제나 10일, 20일, 30일만 되면 제 특강이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강하는 당일날 8시잖아요. 6시 이전에 신청하셔야 무료고요. 6시 이후에 신청하시면 33,000원 요금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료로 특강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특강을 들을 때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시황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시황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딱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섹터 하나를 고르잖아요. 뭐 반도체든 조선이든 방산이든 이 섹터도 마찬가지로 앞에 시황과 똑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이 전개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서 다음번에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내 계좌가 전략대로 움직이면서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뀔 수 있거든요. 빨간불로 바뀌는 그 특강 반드시 들으셔야겠죠. 4월 10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